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6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경제 지식이 돈이다입니다. 쉽게 읽히는 내 생애 첫 경제 교과서. 저자 토리 텔러. 출판사 메이트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경제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유튜브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너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털에는 다 읽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의 분석, 해석, 전망이 넘쳐납니다. 사전 지식 없이 이런 컨텐츠를 보면 일단 어질어질합니다. 초보들이 마음먹고 노력하기에는 버거운 양과 어려운 내용에 질려버립니다. 그나마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보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버는 재테크 책도 주식을 다룬 것이 있고 부동산도 땅, 꼬마 빌딩, 아파트, 경매 등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 소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헷갈리는 와중에 그나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주식을 쳐다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한 그래프로 채워진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해외 주식에도 눈을 돌리라고 합니다. 기존 상품인 펀드도 종류가 다양하고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하고 세금을 모르면 손해본다고 하는 와중에 투잡도 해야 한답니다. 미래 시장을 전망하는 자료에는 기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지 시대가 이미 열렸고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도 나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올랐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알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외에 새로 등장하는 수많은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뉴스에서는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연준이 뭔가 발표했답니다. 미국의 발표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안 좋다는 것은 감으로만 알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동남아 얘기가 나오고 북한 핵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주저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파트 분양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로또를 사는 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천사 같은 선배나 친구에게 추천받아 주식을 사지만 대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 종목은 계속 손해를 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단순한데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경제와 관련해 적절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맞춰 내 재산을 불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큰 갈래로 나눠 경제와 투자를 보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넓고 얕습니다. 경제 초보가 경제 투자와 관련해 큰 틀을 잡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인 만큼 일부 장에 담긴 내용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만큼 압축되어 있습니다. 크게 갈래를 구분하니 세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하려니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읽기 바랍니다. 10장 재테크에서 필요한 기초 테크닉. 재테크를 위한 기초 테크닉을 정리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통장 쪼개기,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과 오해,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방법과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대출 개념 다시 세우기, 연말정산 바로 알기,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와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교재인
경제기사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통장 쪼개기와 체크카드.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사용처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을 쪼갠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보이면 쓰게 된다는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의도하지 않은 지출을 막는 장벽을 하나 세우는 소극적 형태의 방어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당겨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장 쪼개기는 체크카드와 세트가 되어야 위력을 발휘합니다.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많이 찾는 방법 중 하나가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는 각각의 돈 사용처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다른 통장에 옮기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부터 비상금 또는 각각의 투자나 예금에 맞게 금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통장 쪼개기의 기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은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보통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 통장에는 늘 눈에 보이는 잔액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쓸 곳을 기억해두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시달리다 보면 소비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하고 가감하고 신속하게 자기를 위한 작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돈이 보이는데 안 쓴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자기 절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쪼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에 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는 둘로 나누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는 용돈, 하나는 다른 모든 지불을 위한 계좌입니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집세, 관리비, 학원비, 구독하는 상품 결제 등에 쓸 돈은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생활비에 넣어야 할까요? 지급 계좌에 넣어야 할까요? 용돈 외에는 모두 옮겨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돈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저금, 투자 또는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정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남의 기준을 따라가려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큰 틀에서만 기준을 잡으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용돈, 나머지는 모두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한번 쪼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만 불필요한 것도 분명 있으니 이런 금액은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하면 통장을 한번 더 쪼개서 투자와 비용으로 나눕니다. 투자는 저금과 펀드, 주식 등 투자에 활용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비용은 남에게 주는 모든 내역입니다. 통신비나 생활요금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은 용돈, 비용, 투자 3개가 됩니다. 이때 금액 크기는 일반적으로 용돈, 비용, 투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가 가장 큽니다. 물론 각자 삶이 달라서 이 비율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비용이 있다면 당분간은 비용에 들어있는 돈이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통장 쪼개기의 단짝은 체크카드입니다. 아무리 통장을 쪼개면 뭐하나요? 잔액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통장 쪼개기는 무의미해집니다. 용돈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 온전히 사용하려면 체크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돈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자르는 엄중한 의식을 한 번은 치러야 합니다.
신용카드 역시 없앨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용돈은 체크카드로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선순위를 추천하면 처음으로는 대출을 갚는데 1순위를 두세요. 빚도 자산이고 대출도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돈을 모을 거라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집을 사서 대출을 당장 없애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1순위는 대출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교체하는 시기도 결정해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통장 쪼개기가 재테크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아무리 많이 쪼개도 투자하지 않고 저금하지 않으면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산만 피폐해집니다. 통장을 쪼개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돈을 안 보이도록 숨겨서 내 의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이어트와 비슷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눈앞에 치킨이나 라면이 보이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도록 치우는 것이 살을 빼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통장 쪼개기는 돈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치우는 첫 단계입니다. 2. 신용 점수 올리기와 리볼빙. 민간 신용평가사에서 개인의 금융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긴 것으로 1000점을 만점으로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에서 유리하고 낮을수록 대출에서 불리합니다. 신용 점수는 일정 단계에 오르면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신용 점수는 높이려고 하기보다 낮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관리 방안입니다. 신용 점수는 수능이나 합격과 관련이 없으니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상품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만으로 대출을 결정하고 이유를 정하다 보니 신용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이나 수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사람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을 신용점수라고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으로 구분하다가 요즘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 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와 올크레딧에서 매깁니다. 이 신용 점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결국 대출입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고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대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용카드 역시 대출의 일종이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 기존 4등급까지는 은행에 해당하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6등급까지는 1금융권은 어렵고 2금융권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더 낮으면 4금융이 아니면 아예 대출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대출 연체가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등급에 해당하면서 상장되지 않은 작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2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상장사에 근무하면 대출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신용 점수를 높이려고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용 점수를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신용 점수를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신용 점수를 높이는 행동은 대출금이 있을 때는 연체 없이 잘 갚아 나가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역시 문제없이 잘 사용해왔다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를 해결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요금 등을 잘 납부하면 신용 점수가 좋아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상식적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면 신용 점수는 낮아집니다. 대출금이 있는데
제때 갚지 않고 연체되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출 건수나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어딘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신용 점수는 낮아집니다. 또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 점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고 사용하는 이력이 많을수록 신용 점수가 높고 정확하게 반영되겠지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 점수를 올리는 팁으로 금융정보 포털 파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공공요금이나 통신비, 수도료, 전기료 등 생활요금 납부 이력을 신용평가사에 직접 등록해서 신용 점수에 반영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1년간 잘 상환하면 점수에 반영됩니다.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용해도 신용 점수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신용 점수를 조회하면 점수가 낮아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서비스로 신용 점수를 무료로 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적당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신용 점수는 낮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 점수보다 오히려 근무하는 직장의 상장 여부, 대기업 여부, 연봉 액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담보대출은 신용 점수보다 담보물 가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신용 점수는 낮아지는 것만 경계하고 높이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 점수와 직접 연관은 적지만 신용 점수를 급격하게 나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일부금 결제금액 2월 약정으로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갚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당장은 100이 아닌 최소 1%만 갚아도 되므로 쉽게 미룰 수 있어 돈이 급할 때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갚지 않은 99%는 최소 5%에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결제 비율은 본인이 설정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는 당장 돈이 없을 때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대출금을 미루는 것이고 미뤄진 대출 금액은 높은 금리가 더해져 점점 빚이 늘어납니다. 결국 대출 연체가 발생해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 결론으로 쉽게 연결되므로 리볼빙은 가능한 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제기사 활용법. 경제기사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경제기사라고 해서 뉴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뉴스레터,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기반의 정보들과 접근하기 쉬운 증권사의 각종 리포트와 경제연구소의 자료 등도 경제기사에 못지않게 유용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읽고 나서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보는 것이고 꾸준히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나 채널이 좋다고 해서 해당 채널 구독을 눌러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꾸준히 들으면서 지식을 축적하지 않는 것은 최고 운동법을 모아놓고 실제 운동하지 않으면서 몸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에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궁금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지? 고급 정보를 얻는 비밀 채널이 있는 게 아닐까?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낸 후 자기 판단에 더해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이 내 실력을 늘리듯
반복된 학습과 실행과 피드백이 투자 결과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비밀스러운 정보는 없습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자신이 관련된 회사나 산업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당신에게만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 관련 정보는 사금 찾기와 비슷합니다. 물론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사금을 채취하는 과정은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곳에서 진짜 금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금이라도 놓칠세라 세심하게 살피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기사를 보는 것은 사금 찾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사가 돈을 만들어줄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납니다. 영어 공부처럼 재테크에도 비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영어 공부도 실력이 확 늘려면 네이티브 스피커와 꾸준히 접촉해야 하는 것처럼 재테크나 경제 공부도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서 경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기사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정보를 얻는 수단입니다. 최신 정보와 최신 데이터를 거의 24시간 쉬지 않고 제공합니다. 채널 구독에 손품만 들이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넘쳐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하나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보다 즉시성은 떨어지지만 더 정제된 내용이 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많은 경제 기사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가치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면에 배치되는 것과 큰 제목으로 뽑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종합지보다 경제지를 구독하는 것이 좋겠죠. 종이신문 못지않게 추천하는 방법은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와 달리 더 전문적인 영역을 제공하는 채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평이 좋은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나에게 맞는 산업이나 종목이 생긴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종목 리포트를 보거나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전망 자료를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초보라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리포트는 기초 정도는 떼고서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가득해서 좀 더 쉽게 쓰인 자료를 찾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쉽게 풀어 쓴 것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자료가 더 쉽고 편안하게 읽힙니다. 경제 기사는 무엇을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꾸준히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모아놓기만 한다면 서점에 가득한 책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나서 내 지성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채널을 선택하지 말고 한두 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잘 안 맞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읽고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일은 한 달 했다고 달라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해도 한 달로는 어림없습니다. 꾸준히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전에 적용하고 곱씹고 다시 나에게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나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 계속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기사는 최고 전문가라도 뗄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초보인 지금부터 평생 같이 갈 친구라 생각하면서 사귀어 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